한평생 나는 내가 참 운이 좋은 여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내 이름은 이서연. 올해 40을 앞두고 있다. 나는 남들이 보기만 해도 부러움에 혀를 내두를 만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남편 박준호는 나보다 5살 연상으로 대형 건설 회사의 부장이다. 남편은 입에 발린 달콤한 말을 하는 유형의 남자는 아니었지만 언제나 책임감 있는 남편이자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침 일찍 출근해 저녁 늦게 돌아왔고 월급은 한 푼도 빼놓지 않고 내게 가져다 주었으며 주말에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외식을 하거나 나들이를 가는 사람이었다. 우리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다. 큰딸 민서는 올해 17살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데 예쁘고 착한 아이다. 아들 민준이는 이제 막 10살이 되었는데 활발하지만 엄마 껌딱지다. 우리가 사는 4층짜리 단독주택은 서울 근교의 조용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다. 아주 큰 집은 아니었지만 언제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나는 회사를 다니는 대신 집에서 살림을 도맡아 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1층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을 관리했다. 수입이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푼돈이 필요할 때마다 남편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 인생은 그렇게 잔잔한 강물처럼 평화롭게 흘러갔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온 가족의 식사를 준비했다. 남편과 아이들이 출근하고 등교하고 나면 집안을 청소하고 가게를 보았다. 오후에는 다시 분주하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남편과 아이들이 돌아와 따끈한 밥상에 둘러앉기를 기다렸다. 나는 나의 보금자리와 내가 오랫동안 가꾸어온 가정의 분위기에 자부심을 느꼈다. 나는 남편 준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었다. 그는 말이 없는 편이었지만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가 지난 20년간 함께 일구어온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의 눈에서 만족감을 읽을 수 있었다. 나와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와의 관계도 매우 원만했다. 시어머니는 서울 토박이로. 성격은 직설적이지만 아주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다. 내가 며느리로 들어온 날부터 단 한 번도 나를 타박하거나 힘들게 하신 적이 없었다. 나를 딸처럼 여기셨고 나 또한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존경했다. 시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 혼자 온갖 고생을 하며 준호를 키워내셨다. 이제 아들이 장성하여 가정을 꾸린 것을 보며 어머님도 만족해하셨다. 우리와 함께 사시지는 않았지만 집이 불과 몇 블록 떨어져 있어 주말마다 온 가족이 모이곤 했다. 시어머니에게는 처녀 시절부터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최지숙 이모님이었다. 지숙 이모님은 시어머니와 동갑으로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 없이 혼자 지내는 분이었다. 두 분은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어딜 가든 함께했다.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지숙 이모님은 마치 가족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셨다. 손재주도 좋고 말씀도 상냥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가 그분을 좋아했다. 딸 민서와 아들 민준이는 그분을 지숙 할머니라고 부르기도 했다. 나는 그 돈독한 관계에 대해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내게 지숙 이모님은 그저 가까운 친척 어른과 같았다. 하지만 그 거짓된 평화는 어느 무더운 토요일 오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날 오후를 똑똑히 기억한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후덥지근하고 답답한 공기는 훗날 내 마음과도 같았다. 온 가족이 막 점심 식사를 마쳤을 때였다. 준호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들어가 봐야 한다며 아마 밤늦게나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주말에 출근하는 일이 드문 것은 아니었고 특히 공사 현장이 막바지 단계일 때는 더욱 그랬기에 나는 그저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말하고 식기를 정리했다. 두 아이는 자기들 방으로 올라가 영화를 본다며 떠들었다. 가게는 점심시간이라 한산했다. 나는 가게 카운터 앞에 앉아 손부채질을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지만 자꾸만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아마 날씨 때문일 거라고 나는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오후 3시쯤 거실 탁자 위에 남편이 깜빡 잊고 두고 간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그는 건망증이 심해서 휴대전화나 지갑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았다. 나는 회사 동료에게서 온 전화겠거니 생각하고 대신 받은 뒤 내 전화로 남편에게 알려줄 생각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화면이 켜졌을 때 그것은 전화가 아니었다.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 잠금 화면 위에 떠 있었다. 발신인의 이름은 햇살꽃. 나는 남편의 연락처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나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하고 온몸에 피가 먹게 한 것은 바로 메시지의 내용이었다. 늘 만나던 곳에서 기다릴게. 오빠 향기가 그리워요. 뒤에는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었다. 나의 모든 세상, 내가 20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그 평화로운 세계가
휴대전화 화면 위에 몇 글자 때문에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휴대전화를 쥔 내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목구멍은 바싹 말라붙었으며 귀가 멍멍해졌다. 나는 내 세상이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 하나로 뒤집힐 수 있으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일은 일어났고 그것은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다. 손에 들고 있던 부채가 타일 바닥으로 떨어지며 한여름 오후의 정적 속에서 메마르고 섬뜩한 소리를 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휴대전화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늘 만나던 곳에서 기다릴게. 오빠 향기가 그리워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옥신거렸다. 햇살꽃은 누구지? 늘 만나던 곳은 어디지? 그리고 오빠의 향기? 내가 20년간 한 이불을 덮으며 익숙해진 그 향기가 이제는 다른 여자의 그리움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첫 충격이 지나가자 가슴 속에서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다. 이 휴대전화를 던져버리고 싶었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으며 당장 준호에게 따져 묻고 싶었다. 하지만 차가운 이성의 한 조각이 나를 붙잡았다. 증거?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준호는 딱 잡아댈 수도 있었다. 누군가 메시지를 잘못 보냈다고 악의적인 장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안 돼, 침착해야 해. 이렇게 애매한 메시지 하나만 가지고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나는 준호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려고 했다. 비밀번호. 나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다. 예전에는 그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 같은 건 없었다. 우리는 부부로서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했지만 이 정도로 방어해야 할 필요는 없었다. 그가 언제부터 비밀번호를 설정한 거지? 그의 생일을 입력해 보았지만 틀렸다. 내 생일도 아니었다. 결혼기념일 딸 민서와 아들 민준이의 생일 모두 다 틀렸다. 5번의 시도 끝에 휴대전화는 1분 동안 잠겼다. 이러한 방어적인 태도는 내 안의 의심을 더욱 키워 끔찍한 진실로 몰아갔다. 그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아내인 나조차도 접근할 수 없도록 자물쇠를 채워야 할 만큼 중대한 무언가를. 마음이 실타래처럼 엉클어졌다. 나는 거실을 오가며 수만 가지 질문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언제부터 변한 걸까? 나는 기억을 더듬어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최근의 이상한 징후들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맞아. 약 6개월 전부터 준호는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 더 이상 낡은 티셔츠와 바지를 대충 입지 않았다. 직접 백화점에 가서 비싼 브랜드의 셔츠를 몇 벌 사고 향수도 사왔다. 내가 물었을 때 그는 그저 웃으며 요즘 파트너사 사람들을 만날 일이 많아서 회사의 얼굴을 생각해 좀 단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때 나는 남편이 자신을 가꾸는 것이 보기 좋다고 생각하며 기뻐했다. 직접 그의 셔츠를 하나하나 다려주며 향수는 너무 진하지 않게 적당히 뿌리라고 말해주기까지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향수가 바로 그 여자가 언급한 향기였을까. 가슴이 미어졌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회의와 주말 출장이 점점 잦아졌다. 그는 프로젝트가 막바지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했다. 나는 고생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항상 보양식을 챙겨주며 건강을 돌보라고 당부했다. 나는 그를 아무런 의심 없이 무조건적으로 믿었다. 나는 정말 바보였다. 부엌 한 구석에 틀어박혀 아내와 엄마의 도리만 다하면 가정이 영원히 평화로울 것이라고 믿었던 바보. 분노가 가라앉아 그 자리를 극심한 고통과 수치심이 채웠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했나? 충분히 예쁘지 않아서? 그를 만족시켜주지 못해서? 나는 거실에 걸린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았다. 거울 속 여자는 눈가에 주름이 잡히기 시작한 얼굴에 머리는 대충 틀어 올렸고 낡은 실내복을 입고 있었다. 이 여자가 그의 눈에 너무 지겨워진 걸까? 그가 집밥에 질리고 아이들과 가게밖에 모르는 아내에게 실증이 난 걸까? 아니, 나는 자책하는 생각을 떨쳐냈다. 그가 실증났다면 내게 말할 수 있었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함께 해결할 수 있었다. 왜 그는 가장 힘든 시절을 함께 헤쳐온 아내를 속이고 배신하는 방법을 택했을까? 이 배신은 나의 사랑뿐만 아니라 20년간의 부부의 정까지 짓밟는 것이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와 마주 앉아 따져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조사해서 햇살꽃이라는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할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전화번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준호의 휴대전화는 잠겨 있었다. 무력감.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었다. 나는 평생 집안일에만 매달려온 평범한 주부였다. 바깥 세상의 교활한 계략에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 하지만 그때 두 아이의 모습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한창 예민한 시기인 딸 민서. 아빠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 아들 민준이는 아직 너무 어렸다. 그 아이에게는 온전한 가정이 필요했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었다. 강해져야 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나는 당장 일을 크게 벌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조용히 관찰하며 더 많은 증거를 찾을 것이다. 이제부터 준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나의 감시망 안에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어디까지 갔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앞으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의 인생은 다시는 어제와 같을 수 없을 것이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 후 며칠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다. 나는 몽유병 환자처럼 살았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남편과 아이들을 돌봤지만 속은 온통 뒤엉켜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준호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하나가 모두 의심의 렌즈를 통해 분석되고 해부되었다. 그의 미소, 어깨를 두드리는 손길, 안부를 묻는 목소리, 모든 것이 내 눈에는 역겨울 정도로 가식적으로 보였다. 나는 사소한 것들까지 더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다. 그가 저녁마다 벗어놓는 셔츠를 몰래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다. 어느 날 나는 낯선 여성용 향수 냄새를 발견했다. 달콤하고 진한 나의 베이비 파우더 향이나 딸의 샴푸 향과는 전혀 다른 냄새였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그 여자와 함께 있었던 것이다. 그 향기가 그의 옷에 이렇게 진하게 벨 정도로 얼마나 가까이 있었던 걸까. 그의 전화 통화도 의심스러워졌다. 그는 자주 베란다로 나가거나 화장실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다. 내가 우연히 가까이 다가가면 그는 황급히 전화를 끊거나 몇 마디 짧게 대답하고는 회사 일이라고 둘러댔다. 나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불안한 눈빛과 머뭇거리는 목소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억눌린 감정과 의심이 매일 내 영혼을 갉아먹었고 나는 점점 신경질적이고 피곤해졌다. 딸 민서는 요즘 나를 탐색하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곤 했다. 한 번은 이렇게 물었다. 엄마, 요즘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엄마가 한숨을 너무 자주 쉬는 것 같아요. 나는 깜짝 놀라 서둘러 손을 내저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장사가 좀 피곤해서 그래. 나는 아이들이 걱정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완벽한 아버지의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은 더욱 원치 않았다. 하지만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튀어나오기 마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실을 밝힐 기회는 마침내 어느 수요일 저녁에 찾아왔다. 그날 저녁 준호는 또 파트너사 사람들을 만나 술을 몇 잔 해야 해서 운전은 못하고 택시를 타고 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찍 집을 나서며 나와 아이들에게 저녁 먼저 먹으라고 당부했다. 밤 10시쯤 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집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들자 저편에서 술에 취한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박준호 부장님 댁 맞죠? 네, 그런데요. 준호 씨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누구시죠? 나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되물었다. 이상하네. 분명히 집에 간다고 했는데 우리 방금 종로 3가에 있는 텐텐 노래방에서 같이 나왔거든요. 피곤하다고 먼저 들어갔는데 텐텐 노래방, 종로 3가, 파트너사를 만난다고 하지 않았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아마 전화를 잘못 거신 것 같네요. 그리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그는 거짓말을 했다. 그는 파트너사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다. 노래방에 갔고 아마도 햇살꽃과 함께 갔을 것이다.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강한 충동이 나를 행동하게 만들었다. 그곳에 가야 해. 현장을 덮쳐야 해. 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오토바이 키를 챙겼다. 딸 민서에게는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밤길을 향해 달려나갔다.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뒤에서 부르는 소리도 뒤로 한 채였다. 밤에 종로 3가는 불빛으로 환했고 가게들이 즐비했다. 나는 텐텐 노래방을 찾아갔다. 멀리서도 노래방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준호의 차를 볼 수 있었다. 바로 저 차였다. 그는 차를 몰고 여기까지 와서는 택시를 탔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분노의 피가 끓어올랐다. 나는 근처 가게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노래방 근처로 걸어가 큰 나무 뒤에 숨어서 출입문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30분, 1시간.
더 이상 알 수 없었다. 시간은 끈적하게 굳어버린 것 같았고 1초가 흐를 때마다 고문 같았다. 다리가 저려왔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가게 문이 열리고 한 쌍의 남녀가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들은 다정하게 웃고 떠들고 있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내 남편 준호였다. 그리고 그의 팔짱을 끼고 그의 어깨에 친밀하게 머리를 기댄 여자. 그 여자가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로 얼굴을 들었을 때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내 주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고 숨이 가슴에 꽉 막혔다. 그 여자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그 얼굴, 그 미소, 내가 모를 리 없었다. 그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 최지숙 이모님이었다. 내가 항상 존경하며 이모님이라 부르던 사람, 내 아이들이 지숙 할머니라고 부르던 사람. 내가 항상 안타깝게 여기던 그 불쌍한 과부. 우리 집에 드나들며 온 가족과 한 식탁에 앉아 식사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준호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무언가 속삭였다. 그녀는 까르르 웃으며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그 광경은 햇살꽃이라는 메시지보다 더 잔인한 치명적인 창이 되어 내 심장을 꿰뚫었다. 알고 보니 햇살꽃은 젊고 예쁜 여자가 아니었다. 바로 이 여자, 시어머니와 비슷한 나이에 내가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여자였다. 이 배신은 남편에게서만 온 것이 아니었다. 내가 가족처럼 여겼던 사람에게서 온 것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이것은 기만이었고 인륜과 도덕이라 불리는 모든 것을 짓밟는 행위였다. 그리고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시어머니에 대한 끔찍한 배신이기도 했다. 나는 나무 뒤에 못 박힌 듯 서서 눈물을 뚝뚝 흘렸다. 분노가 아니라 뼛속까지 스며드는 혐오감과 고통이었다. 나는 준호가 지숙의 차문을 열어주고 그가 운전석으로 돌아가 차를 몰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차의 불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나의 모든 세상, 나의 모든 믿음이 그 운명의 밤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나는 혼이 나간 사람처럼 집에 돌아왔다. 딸 민서는 아직 자지 않고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넋이 나간 채 창백해진 내 모습을 보고 딸은 깜짝 놀라 달려왔다. 엄마, 어디 갔다 이제 와요.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더 이상 딸에게 거짓말을 할 기운도 없었다. 그저 고개를 젓고 딸을 지나쳐 침실로 직행했다. 문을 잠그고 나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억눌렀던 눈물을 터뜨렸다. 울음소리가 목구멍에 막혀 괴롭고 고통스럽게 터져나왔다. 준호와 지숙이 다정하게 함께 있던 모습이 공포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다. 내 남편과 시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 이 진실은 어떤 의심보다도 더 쓰고 적나라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이 가족 전체와 시어머니의 얼굴에 날린 딱이었다. 얼마나 어둠 속에 앉아 있었을까. 익숙한 자동차 소리가 문 앞에서 멈추는 것을 들었다. 준호가 돌아온 것이다. 열쇠꾸러미 소리, 문 열리는 소리. 그리고 계단을 올라오는 그의 발소리. 모든 소리가 팽팽하게 긴장된 내 신경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다. 그가 침실 문고리를 돌렸다. 서연아. 자, 문 좀 열어봐. 그 목소리, 내가 20년간 들어온 그 목소리가 이제는 너무나 낯설고 가식적으로 들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몇 번 더 부르다가 이상했는지 문을 더 세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서연아, 안에 있어? 문 열어. 무슨 일이야? 나의 침묵이 그를 초조하게 만든 것 같았다. 아래층에서 딸 민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아까 엄마 들어올 때부터 이상했어요. 무슨 일인지 좀 보세요. 마침내 나는 일어섰다. 급히 눈물을 닦고 마지막 남은 평정심을 되찾기 위해 심호흡을 했다. 나는 문을 열었다. 준호가 바로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몸에서는 여전히 술 냄새와 여자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눈이 퉁퉁 부은 나를 보고 그는 흠칫 놀라는 듯 했지만 애써 걱정하는 척했다. 왜 그래? 누가 당신한테 무슨 짓 했어? 그의 질문은 내 마음속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 갔다 왔어? 준호는 내 질문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말했잖아. 파트너사 사람들 만나서 술 몇 잔 하느라 좀 늦었다고. 파트너사? 종로 3가에 있는 노래방 파트너? 나는 비웃었다. 그 웃음은 우는 것보다 더 일그러져 있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듬거렸다. 어떻게 알았어?
당신이 어딜 갔는지 뿐만 아니라 누구랑 갔는지도 알아.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목구멍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았다. 당신 파트너가 최지숙 이모님이었나 보지? 당신 어머니의 제일 친한 친구 말이야. 내 말은 방 안에서 터진 폭탄과 같았다.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다. 그는 나를 보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자백이었다. 할 말 없어? 나는 소리쳤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왜 하필 그 여자야? 역겹지도 않아? 당신 어머니 뻘이야. 어머니의 제일 친한 친구라고. 어떻게 그런 패륜적인 짓을 할 수 있어? 나는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마구치며 울부짖었다. 나는 더 이상 순종적이고 인내심 있는 아내가 아니었다. 고통과 분노에 미쳐 날뛰는 상처 입은 짐승이었다. 준호가 황급히 내 두 손을 붙잡았다. 서연아,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뭔데?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아니면 내가 본 게 다 환각이었다는 거야? 당신이 그 여자 허리를 감싸고 그 여자가 당신 가슴에 머리를 기댄 거 전부 다 내 상상이었다는 거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안준호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침대에 앉히고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랑 지숙 이모님은 그냥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었을 뿐이야. 순간적으로?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늘 만나던 곳에서 기다릴게. 오빠 향기가 그리워요. 라는 메시지가 순간적이야? 나한테 파트너사 만난다고 거짓말하고 둘이 놀아난 게 순간적이냐고.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내 시선을 피했다. 정말 미안해.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집에 오면 당신은 항상 아이들하고 가게 일밖에 모르고 외로웠어. 지숙 이모님은 그분은 날 이해해줬어. 내 얘기를 들어줬다고. 외로웠다고? 나는 벌떡 일어나 그의 얼굴을 가리켰다. 그럼 나는? 내가 외로운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나 혼자 두 아이 돌보고 이 집안일 전부 다 책임질 때, 당신이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올 때 내가 불평 한마디라도 했냐고? 그런 싸구려 핑계로 당신의 더러운 짓을 정당화하려는 거야? 내가 아이들밖에 모른다고 비난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하길 바랐는데? 애들 내팽개치고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당신 애인처럼 앉아서 당신이랑 속 깊은 대화라도 나눠야 했냐고. 그런 게 아니야. 준호가 중얼거렸다. 나랑 그분은 그냥 마음을 나누는 친구일 뿐이야. 선을 넘지는 않았어. 그 역겨운 마음 나누는 친구라는 말 좀 그만해. 내가 3살짜리 어린애인 줄 알아? 남자와 여자가 밤에 몰래 만나서 노래방에서 히히덕거리는 게 그냥 친구라고? 당신 지금 내 지성을 모욕하는 거야. 내가 전혀 누그러지지 않자 준호는 애원하기 시작했다. 제발 서연아,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한 번만 줘. 지숙 이모님이랑 당장 끝낼게. 약속해. 제발 이 일을 크게 벌이지만 말아줘. 어머니가 아시면 쓰러지실 거야. 그리고 아이들은?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결국 이 순간에도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나의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 어머니와 아이들의 반응이었구나. 그는 모범적인 남자, 효자, 완벽한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의 이기심에 나는 더욱 경멸감을 느꼈다. 나는 내 남편, 내가 한때 사랑하고 온전히 믿었던 남자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지금 내 눈에는 그저 낯선 사람, 비겁하고 파렴치한 자가 있을 뿐이었다. 나의 믿음은 깨진 거울과 같았다. 아무리 애써 붙여도 상처투성이인 조각들만 남을 뿐이었다. 기회? 나는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기회는 나를 배신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에 끝났어. 그리고 이 일, 내가 크게 만들지는 않겠지만 그냥 묻어두지도 않을 거야. 마음의 준비나 하고 있어.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베개와 이불을 챙겨 침실을 나섰다. 침대에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준호를 뒤로 한 채. 그날 밤 나는 딸 민서의 방에서 잤다. 딸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나를 안아주었다. 딸의 품에 안겨서야 나는 기댈 곳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일 나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마주해야 했다. 나만큼이나 쓰라린 배신을 당한 사람, 바로 시어머니였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딸 민서의 옆에 누워 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은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다. 벽 저편은 우리 부부의 침실이었고 그곳에서 준호도 잠 못 이루고 있을 것이다. 무겁고 답답한 침묵이 온 집안을 뒤덮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제의 웃음소리와 따스함은 사라지고 무서울 정도로 차갑고 서먹한 공기만 남았다. 다음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습관처럼 부엌으로 내려가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만 손은 굳어 있었고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무엇을 만들어야 할까? 준호가 좋아하는 소고기 해장국, 아니면 아이들을 위한 계란 프라이? 모든 것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거짓된 행복을 연기하는 가족의 아침 식사. 결국 나는 급하게 고구마 몇 개를 쪘다. 식탁에 고구마 접시를 놓았을 때 준호가 위층에서 내려왔다. 그는 초췌했고 눈은 퀭했다. 죄책감과 애원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서연아, 나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다. 앉아서 먹고 출근해. 나는 그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이제 모든 사과와 변명은 나에 대한 모욕일 뿐이었다. 아들 민준이가 달려내려와 엄마 아빠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자리에 앉았다. 딸 민서는 아빠를 흘끗 쳐다보고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아 마치 나를 위로하듯 식탁 밑에서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아침 식사는 소름 끼치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고구마 씹는 소리마저 거슬릴 정도로 크게 들렸다. 준호가 몇 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우리 세모자의 침묵에 부딪혀 돌아왔다. 결국 그는 고구마를 반쯤 남기고 조용히 일어나 서류 가방을 챙겨 출근했다. 그의 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민서가 걱정스럽게 나를 보며 물었다. 엄마 아빠랑 싸웠어요? 나는 딸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아이는 이미 이상한 낌새를 눈치챌 만큼 컸다. 계속 숨길 수는 없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그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른들 사이에 좀 일이 있었어. 어서 먹고 학교 가야지. 아이들이 등교한 후 나는 대충 집을 치우고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이 상태를 계속 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해야 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가문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고 특히 어머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연루되어 있었다. 어머님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다. 어머님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뒤에서 배신당한 채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지숙 이모를 만나고 믿고 계셨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잔인함이었다. 생각이 미치자마자 나는 행동에 옮겼다. 좀 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토바이를 끌고 집을 나섰다. 시어머니 댁으로 가는 길이 오늘따라 왜 이리 길게 느껴지는지. 평소에는 금방 도착했고 마음도 즐거웠는데 오늘은 핸들이 무겁게만 느껴졌다. 나는 지금 한 노인의 마음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하러 가는 길이었다. 내가 항상 존경해온 분에게. 하지만 내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시어머니는 마당에서 아끼시는 호접난 화분에 정성껏 물을 주고 계셨다. 나를 보시더니 얼굴에 기쁜 기색이 역력했다. 어이구, 서연이 아니냐? 오늘은 가게 안 보고 웬일로 이렇게 일찍 왔어?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오토바이를 세우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네, 어머님.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가게 문 일찍 닫았어요. 어머님 뵈러 잠깐 왔어요. 몸이 안 좋아? 왜? 이리 들어와 앉아서 녹차나 한 잔 마시고 기운 차려. 어머님은 내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이끄시며 다정하게 물으셨다. 어머님의 관심이 오히려 말을 꺼내기 더 어렵게 만들었다. 어머님은 따끈한 녹차를 한 잔 따라주셨다. 은은한 차 향기가 내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 주었다. 어머님은 내 맞은편에 앉아 자애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안색이 너무 안 좋다. 부부싸움이라도 했니? 아니면 준호가 또 너 속상하게 했어? 어머님의 질문은 내 피 흘리는 상처를 정확히 건드렸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가 우는 것을 보고 어머님은 깜짝 놀라셨다. 아가, 울지 마라.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 이렇게 울면 내가 속상해서 어떡하니? 준호가 너 때렸어?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목구멍에 걸린 울음을 삼키려 애썼다. 나는 어머님의 주름진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이 일을 어머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든 말해. 내가 내 어미 아니냐. 나는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어머님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머님, 제 남편 준호 씨 바람났어요. 찻잔을 들고 계시던 어머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입가의 미소도 순식간에 사라졌다. 어머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멍하니 쳐다보셨다. 네, 네가 지금 뭐라고 했니? 준호가? 그런 농담하는 거 아니야. 재미없다. 농담 아니에요, 어머님. 사실이에요. 내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나는 어머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햇살꽃 메시지부터 준호의 변화, 그리고 어젯밤 노래방에서 그와 그 여자가 다정하게 있는 것을 목격한 것까지. 나는 흐느끼면서도 최대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애썼다. 김영희 여사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놀라움으로 가득 찼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어머님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으려 애쓰셨다. 혹시 네가 잘못 본 건 아니니? 아니면 회사에 있는 어린애라든가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유혹에 빠지기 쉽잖니? 이 시점에서 나는 그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어머님을 보며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준호 씨와 함께 있던 사람은 젊은 여자가 아니에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용기를 쥐어짰다. 최지숙 이모님이었어요. 뭐라고? 김영희 여사가 소리쳤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녹찬물이 타일 바닥에 튀었다. 어머님은 벌떡 일어서셨고 몸이 휘청거렸다. 나는 급히 달려가 어머님을 부축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너 다시 말해봐. 누구라고? 어머님은 내 어깨를 꽉 잡으셨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경악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지숙 이모님이요. 어머님의 제일 친한 친구요. 나는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반복해서 말했다. 김영희 여사는 두 팔을 늘어뜨렸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간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셨다. 어머님은 울지 않으셨지만 그 얼굴은 우는 것보다 더 무서웠다. 생기 없이 창백했고 눈은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배신이 2배가 되어 돌아왔다. 어머님이 극진히 사랑한 외아들과 50년 지기 가장 친한 친구. 그 두 사람이 함께 어머님의 심장에 치명적인 칼을 꽂은 것이다. 한참 후에야 어머님은 끔찍할 정도로 쉰 목소리를 내셨다. 너는 여기 가만히 있어. 이 일은 내가. 어머님은 비틀거리며 일어서셨다. 하지만 이번에 어머님의 눈에는 고통이 아니라 불타오르는 증오의 불길이 있었다. 어머님은 문 쪽으로 가시더니 모자를 집어드셨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나는 걱정되어 물었다. 어머님은 돌아보지 않으시고 차가운 한마디를 던지셨다. 그 찢어 죽일년 찾으러 간다. 왜 우리 모자한테 이따위 짓을 했는지 똑똑히 물어봐야겠어. 구부정한 등이지만 분노로 가득 찬 어머님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곧 천지가 뒤집힐 만한 대결이 펼쳐지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김영희 여사는 두 팔을 늘어뜨렸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간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셨다. 어머님은 울지 않으셨지만 그 얼굴은 우는 것보다 더 무서웠다. 생기 없이 창백했고 눈은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배신이 2배가 되어 돌아왔다. 어머님이 극진히 사랑한 외아들과 50년 지기 가장 친한 친구. 그 두 사람이 함께 어머님의 심장에 치명적인 칼을 꽂은 것이다. 나는 오토바이를 끌고 나와 어머님을 태웠다. 지숙 이모님 댁으로 가는 내내 어머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내 등 뒤에 바위처럼 조용히 앉아 계셨지만 온몸이 분노로 떨리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숙 이모님의 집은 다른 작은 골목 안에 있었다. 마당에 부겐빌레아가 가득한 소박한 단층집이었다. 그곳은 시어머니와 지숙 이모님이 몇 시간이고 앉아 담소를 나누던 곳이었다. 그 생각을 하니 역겨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그 담소 속에서 그녀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그 친절한 미소 뒤에 무엇을 숨겼을까? 나는 문 앞에 오토바이를 세웠다. 김영희 여사가 내리셨다. 초인종을 누를 필요도 없이 어머님은 살짝 닫혀있던 철문을 밀치고 마당으로 직행하셨다. 나는 황급히 뒤따라갔다. 지숙 이모님은 툇마루에 앉아 가위로 화초가지를 다듬고 있었다. 우리가 갑자기 나타나자 놀란 듯했지만 이내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이제 내 눈에는 온통 가식으로 보였다. 어머, 영희 씨랑 서연이 아니야? 웬일이야? 전화도 없이. 어서 들어와. 내가 맛있는 연잎차를 막 우렸는데 그녀는 일어서서 평소처럼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김영희 여사는 손을 쳐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어머님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지숙 이모님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보다가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눈빛에 당혹감과 탐색하는 기색이 어렸다. 영희 씨, 왜 그래?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김영희 여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다. 마당을 한 바퀴 도시며 예전에 직접 지숙 이모님과 함께 심었던 화분과 나무들을 둘러보셨다. 그러다 멈춰서서 그 여자를 마주보셨다. 눈빛이 2개의 송곳이 되어 그녀의 얼굴을 꿰뚫는 듯했다. 지숙아, 나랑 네가 친구로 지낸 지 몇 년이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숙 이모님은 어리둥절했다. 그럼 거의 50년 다 됐지. 어릴 때부터 봤는데.
갑자기 왜 그래? 50년. 김영희 여사가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로 반복했다. 50년. 나는 너를 친자매처럼 생각했어. 맛있는 국 한 그릇이 있어도 네 몫을 챙겼지. 내 아들은 너를 집안 어른으로 여겼고 내 며느리는 너를 이모처럼 존경했어. 그런데 너는 나한테 어떻게 은혜를 갚았지? 지숙 이모님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고 눈물 범벅이지만 분노로 가득 찬 내 얼굴을 보자 모든 것을 알아차린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부인하려 했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직도 시치 미를 때 김영희 여사가 소리쳤다.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너랑 내 아들 준호, 너희 둘이 나랑 서연이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 지숙 이모님은 깜짝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며 더듬거렸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 나랑 준호 씨는 아무 사이도 아니야. 헛소리라고?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 옆으로 다가가 섰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어젯밤 텐텐 노래방에서 이모님이랑 제 남편이 껴안고 다정하게 차로 가는 걸요. 아직도 부인하실 건가요?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바로 눈앞에 있자 지숙 이모님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온화하고 불쌍해 보이던 가면이 벗겨졌다. 그녀는 더 이상 겁먹지 않았다. 대신 이상할 정도로 뻔뻔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비웃음을 지었다. 도끼 어린 웃음이었다. 그래, 나랑 준호 씨 맞아. 그래서 뭐? 그녀의 태도에 나와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다. 우리는 그녀가 빌고 울고 변명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는 태연하게, 심지어 도전적으로 인정했다. 김영희 여사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네, 네가 감히 그렇게 말해? 왜 그런 천벌받을 짓을 했어? 네가 인간이야? 인간? 지숙 이모님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인간이냐고? 그럼 50년 동안 당신은 나를 진짜 친구로 생각하긴 했어? 아니면 그저 당신이 선심 쓰기 좋은 불쌍한 과부로만 여겼던 거 아니야? 당신은 완벽한 가정을 꾸렸고 남편과 자식이 다 있었지. 나는 남편 일찍 죽고 자식 하나 없이. 당신 집에 가서 당신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걸 볼 때마다 내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는지 알아? 네. 네가 나를 질투했다고? 김영희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렸다. 그래, 질투했어. 증오했다고. 그녀가 소리쳤다. 한때 고왔던 얼굴이 이제는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리고 당신 아들 준호, 그 사람이라고 행복했을 것 같아? 자기 집에서 외로워했어. 마누라는 애들하고 돈밖에 모르고.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간 건 위로해주기 위해서였어. 그 사람 아내가 줄 수 없는 걸 주기 위해서였다고. 우리 둘은 서로 원해서 만난 거야. 입 닥쳐. 김영희 여사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손을 휘둘러 지숙 이모님의 뺨을 세차게 때렸다. 이 천박한 년. 네가 감히 내 며느리를 그렇게 말해? 너한테는 그럴 자격 없어. 네가 내 가정을 망쳤고 우리의 50년 우정을 짓밟았어. 너는 독사 같은 년이야. 뺨을 맞은 지숙 이모님은 비틀거렸다. 뺨에 5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뺨을 감싸쥐고 불타는 증오의 눈으로 우리를 쳐다볼 뿐이었다. 김영희 여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의 50년 우정은 끝이야. 너와 나는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야. 다시는 내 앞에 그 낯짝 들이밀지 말고 우리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 내 눈앞에서 꺼져! 그 말을 마치고 어머님은 돌아서서 내 손을 잡고 끌었다. 가자 아가. 나는 어머님을 따라 문을 나섰다. 지숙 이모님의 뻔뻔함과 악독한 말들에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친한 친구 불쌍한 여인의 가면 뒤에는 수십 년간 타오른 질투와 증오의 심연이 있었다. 우리가 멀어졌을 때도 마당 안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였다. 나는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막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시어머니를 댁에 모셔다 드렸다. 아까의 분노는 사라지고 이제 어머님의 얼굴에는 극심한 피로와 고통만이 남아 있었다. 내가 어머님을 부축해 집으로 들어갔을 때 어머님은 낡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다. 깡마른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시어머니가 우는 것을 보았다. 소리 내어 우는 것이 아니라 늙고 말없는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50년 지기 친구를 잃은 고통, 극진이 사랑한 아들에게 배신당한 고통. 그것은 분노보다 더 끔찍했다.
나는 옆에 앉아 어머님의 어깨를 감싸고 살며시 토닥였다. 어머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다 지나갈 거예요. 어머님은 내 손을 잡으셨다. 차갑지만 굳게 잡은 손이었다. 내가 미안하다 서연아.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켰어. 친구를 잘못 믿었어. 내 잘못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목이 메었다. 어머님도 피해자시잖아요. 두 여자, 두 세대, 서로 다른 처지. 하지만 이제는 같은 고통과 같은 배신을 공유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앉아 있었다. 침묵과 슬픔만이 감돌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 없는 공감이 우리를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해가 저물고 있었다. 내가 항상 보금자리라고 자랑스러워했던 나의 집. 이제 내 눈에는 왜 이리 차갑고 낯설게 보이는지. 아름답지만 속은 텅 빈 소라 껍데기 같았다. 집에 들어선 이준호가 이미 와 있었다. 그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황급히 일어섰다. 나와 어머님이 어디에 다녀왔는지 짐작한 것이 분명했다. 당신, 어머니랑 그 사람 만나고 왔어?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직행했다. 더 이상 다툴 기운도 울 힘도 없었다. 내 마음은 이제 차갑게 식어텅 비어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는 고문이었다. 간단한 반찬 몇 가지만 만들었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준호는 맞은편에 앉아 때때로 나를 탐색하고 애원하는 눈으로 쳐다보았다. 나는 완전히 무시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아들 민준이만 이 집안의 폭풍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렸지만 나머지 세 사람의 무서운 침묵에 결국 입을 다물었다. 아이는 아빠를 보고 엄마를 보며 혼란스러운 눈빛을 보였다. 이 답답한 분위기를 깬 것은 딸 민서였다. 아이는 젓가락을 상에 세게 내려놓으며 메마른 소리를 냈다. 우리 집 왜 이래요? 아이는 나와 준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며칠째 아무도 서로 말도 안 하고 밥 먹는 건 초상집 같고. 아빠, 엄마, 무슨 일 있으면 말을 하세요. 우리까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게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딸의 말은 침묵의 풍선을 찌르는 바늘과 같았다.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딸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숨기려고 애썼지만 결국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다. 나는 젓가락을 놓고 두 아이를 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얘들아. 아빠랑 엄마 사이에 아주 큰 일이 있었어. 너희 아빠가. 엄마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아주 큰 잘못을 했단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 말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민서는 충분히 이해했다. 아이는 아빠를 돌아보았다. 눈빛이 짜증에서 실망과 분노로 변했다. 아빠,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엄마가 울어요?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창백해져서 더듬거렸다. 민서야, 어른들 일이니 신경 쓰지 마. 왜 제 일이 아니에요? 민서가 벌떡 일어섰다. 목소리가 떨렸다. 여긴 제 집이고 엄마는 제 엄마예요. 아빠가 엄마를 슬프게 했으면 그건 제 일이에요. 무슨 짓을 했냐고요? 딸의 추궁에 준호는 완전히 당황했다.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말없이 비난을 견딜 뿐이었다. 나도 일어서서 민서와 민준이의 손을 잡았다. 자, 우리 밥 다 먹었으니 방에 가서 공부하자. 나는 두 아이를 위층으로 데려갔다. 차갑게 식은 밥상과 웃음소리 없는 집안에 준호를 혼자 남겨두고 그날 밤 그는 침실에 들어오지 못하고 조용히 거실 소파에서 베개를 베고 누웠다.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다. 높고 단단한,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벽이었다. 한 집에 살지만 분위기는 두 개의 다른 세계와 같았다. 그것이 지금 우리 가족의 상황이었다. 나와 준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소통했다. 그마저도 빙산처럼 짧고 차가웠다. 나는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내에게 외면당하고 아이들에게 무시당하고 특히 친어머니의 분노를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는 익숙했던 모든 기둥을 잃었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어설프고 한심했으며 그의 이기심과 천박함만을 더 명확히 보여줄 뿐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손에는 아주 고급스러운 빨간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는 내 앞에 그것을 내밀며 비위를 맞추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당신 주려고 샀어. 내 사과의 뜻으로 받아줘. 나는 상자를 흘끗 쳐다보고 열어보지도 않았다.
안에는 분명 값비싼 목걸이나 귀걸이 같은 것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는 이 모든 일이 물질적인 선물 하나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비웃었다. 눈물보다 더 쓴 웃음이었다. 이게 내 믿음을 되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20년 부부의 정, 순결, 한 여자의 명예가 이 상자 하나 값어치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냐고요? 그거나 당신 마음 나누는 친구한테나 갖다 줘요.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손에 선물을 든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준호를 뒤로하고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실망이 역력했다. 물질적인 계획이 실패하자 며칠 후 그는 감정적인 전략으로 바꾸었다. 그는 방에 우리 둘만 있을 때를 골라 발각된 불륜남들의 단골 레퍼토리를 시작했다. 서연아,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만 줘. 그는 내 옆에 앉아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손을 뺐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그건 다 지숙 이모님이 나를 유혹해서 그런 거야. 알잖아. 나도 남자인데. 때로는 자제력을 잃을 때도 있고 그냥 잠깐 바람이었어. 그 말을 듣자 내 안의 분노가 다시 치솟았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모든 죄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었다. 그게 말이라고 해요? 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40이 넘은 어른이지 옳고 그름을 분간 못하는 어린애가 아니야. 그 여자가 유혹했다고? 당신이 거절했다면, 당신이 제대로 된 남편이었다면 누가 당신을 유혹할 수 있었겠어? 당신의 비열함을 변명하지 마. 내가 마음을 돌리지 않자 그는 또 목소리를 바꾸어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하려 했다. 이봐, 서연아.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이제 어머니도 아시고 나도 혼나고 그 여자도 욕먹었잖아. 다 지난 일로 치고 제발 소란 피우지 마. 우리도 이웃들 볼낯이 있어야지.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가면 안 될까? 체면!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이 지경까지 와서도 당신은 그놈의 체면만 걱정하는구나. 내 고통, 당신 어머니의 상처, 이 무너진 가정이 당신 눈에는 이웃들 체면보다 못하다는 거야? 당신은 너무 이기적이야. 박준호 씨. 나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에 절망한 준호는 마지막 수단으로 아이들을 이용했다. 그는 딸 민서에게 갔다. 아이가 방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다. 나는 우연히 지나가다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민서야, 아빠가 요즘 엄마를 많이 슬프게 한 거 알아. 그는 아주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넌 집안의 큰딸이고 철이 들었잖니. 아빠 좀 도와서 엄마 좀 설득해 주렴. 엄마한테 아빠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가족이 깨질 수 없다고 말해줘. 알았지? 나는 숨을 죽이고 딸의 반응을 기다렸다. 딸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고개를 들어 아빠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목소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또렷하고 단호했다. 아빠가 잘못했으면 아빠가 직접 엄마한테 사과해야죠. 아빠가 엄마를 울리고 할머니를 슬프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보고 아빠 편을 들어달라고요? 전 못해요. 저를 어른들 일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아빠가 저지른 일은 아빠가 직접 해결하세요. 그 말을 마치고 딸은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빠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준호는 딸의 방에서 터덜터덜 걸어 나왔다. 얼굴은 넋이 나가 있었다. 그는 완전히 실패했다. 그의 어설픈 화해 시도는 모두 역효과를 낳았다. 그는 돈으로 나를 살 수 없었고 말로 변명할 수 없었으며 아이들을 방패로 삼을 수도 없었다. 그는 자기 집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나는 그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는 것을 보았다. 아마 처음으로 자신이 입힌 상처가 단순한 극힌 자국이 아니라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의 심장을 깊숙이 베어버린 상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 집은 다툼보다 더 무서운 침묵에 잠겼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사는 낯선 사람들 같았다. 준호는 완전히 거실로 나와 잠을 잤다. 그는 더 이상 사과하거나 내게 접근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기운 없고 좌절하며 불안에 찬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일찍 나가고 늦게 돌아왔으며 그가 참석하는 저녁 식사는 점점 드물어졌다. 그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눈 밑은 검게 변했으며 항상 휴대전화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몰래 연애하는 사람의 은밀함이 아니라 빚쟁이의 초조함과 긴장감이었다. 나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내 안의 고통은 차가운 얼음덩어리로 굳어 있었다. 나는 가게와 두 아이에게 모든 정신을 쏟았다. 아이들에게 최대한 평범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했다. 주말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놀아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었다.
하지만 아이들 모두 엄마와 아빠 사이에 결코 아물 수 없는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들 민준이는 말이 눈에 띄게 줄었고 딸 민서는 항상 안타까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시어머니는 매일 내게 전화를 하셨다. 준호에 대해 묻지도 지난 일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으셨다. 그저 내가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아이들 공부는 어떤지, 가게 장사는 잘 되는지만 물으셨다. 같은 처지에 놓인 두 여자의 전화 통화는 서로에게 조용한 위안이 되었다. 어머님을 통해 나는 지숙 이모가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화를 해도 연락이 닿지 않았고 집에 찾아가도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이웃들은 그녀가 며칠 전에 떠났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그녀의 실종은 내 안에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뻔뻔하고 악독한 여자가 왜 갑자기 떠나야 했을까?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걸까? 아니면 이것도 그녀와 준호의 계획의 일부일까? 나와 시어머니를 속이기 위한 이별 연극? 진실의 새로운 단면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월말의 어느 아침이었다. 내가 가게 앞을 청소하고 있을 때 우체부가 들러 전기세, 수도세, 고지서와 함께 등기 우편 한 통을 건넸다. 그 우편은 남편 박준호 앞으로 온 것이었다. 내 눈길을 끈 것은 발신인 이름이었다. 믿음 캐피탈 주식회사.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우리 집은 지금까지 국책은행하고만 거래했다. 사금융 회사라니. 준호가 왜 이런 곳과 엮인 거지? 배신당한 아내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우편물을 들고 망설였다. 그의 편지를 열어볼 권리는 없었지만 이 수상쩍음이 나를 그냥 지나치게 놔두지 않았다. 바로 그때 준호가 위층에서 내려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가 우편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에 스친 공황 상태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내 손에서 우편물을 채갔다. 내 우편물이네. 내가 받을게. 그의 태도는 내 의심을 더욱 키웠다. 웬 낯선 회사에서 등기가 왔네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아, 별거 아니야. 그냥 광고 우편물이야. 그는 어설프게 거짓말을 하며 황급히 우편물을 가방에 쑤셔 넣었다.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리고 그는 재빨리 화제를 돌리며 오토바이를 타고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쏜살같이 사라졌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답없는 질문들로 가득 찬 마음을 느꼈다. 광고라고? 등기 우편이 광고 우편물이라고? 그의 눈에 서렸던 공포는 결코 거짓일 수 없었다. 지숙 이모와의 불륜 말고 그는 또 어떤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 내가 알던 모범적인 남편, 성공한 엔지니어라는 껍데기가 이제 한 겹 한 겹 벗겨지며 낯설고 무서운 비밀로 가득 찬 한 남자를 드러내고 있었다. 나의 결혼 생활은 한 여자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거짓말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의문의 금융회사에서 온 편지는 며칠 동안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안의 침묵은 이제 배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곧 드러날 비밀의 긴장감까지 더해졌다. 나는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계속 나를 속이고 이 가정을 내가 모르는 어떤 수렁으로 끌고 가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나는 스스로 진실을 찾아야 했다. 나는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준호가 출근하고 아이들이 아직 하교하지 않은 어느 오후를 택했다. 3층에 있는 그의 서재로 들어갈 때 심장이 쿵쾅거렸다. 예전에는 남편의 사적인 공간을 존중해서 거의 들어가지 않았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존중을 먼저 깬 것은 그였으니까. 방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지러웠다. 공사 도면과 서류들이 책상 위에 흩어져 있었다. 나는 찾기 시작했다. 무엇을 찾는지 몰랐다. 아마도 그날의 편지, 혹은 믿음 캐피탈과 관련된 어떤 것이라도. 책상 서랍과 서류철을 뒤졌지만 모두 업무 관련 서류뿐이었다. 포기하려던 찰나 내 눈길이 방구석에 굳게 잠겨있던 작은 철제 금고에 멈췄다. 평소 이 금고 열쇠는 준호가 아주 소중하게 보관했지만 아마도 긴장과 건망증 때문에 오늘은 책상 위 서류 더미 속에 섞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집었다. 순간적인 죄책감이 스쳤지만 이내 결심이 그 감정을 덮었다. 찰칵, 자물쇠가 열렸다. 안에는 집문서와 가족의 예금 통장 몇 권 외에 맨 밑에 깊숙이 숨겨진 파란색 서류철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냈다. 겉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서류철을 열었을 때 심장이 멎는 듯했다. 첫 페이지는 신용대출 계약서였다. 대주, 믿음 캐피탈 주식회사, 차주, 박준호. 나는 급히 대출 금액을 확인했다. 3억 원. 눈앞이 캄캄해졌다. 3억. 우리에게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할 리가 없었다.
집을 수리할 필요도 차를 살 필요도 없었다. 아이들 교육비는 내 가게 수입과 그의 월급 일부로 충분히 감당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는 이 거액을 어디에 쓴 걸까? 나는 계약서 서명 날짜를 보았다. 약 7개월 전. 그가 변하기 시작하고 옷차림에 신경 쓰기 시작하고 갑작스러운 출장이 잦아지기 시작한 바로 그 시기였다. 다음 장을 넘기자 나는 이자율을 보고 기절할 뻔했다. 살인적인 고금리였다. 금융회사에 탈을 쓴 사채업자들이나 쓸 법한 이자율이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는 3억으로 무엇을 했을까? 투자에 실패했나? 도박? 아니면 그 돈을 애인에게 바친 걸까? 분노와 고통이 다시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아직 남아 있었다. 그 서류철 안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차용증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읽었다. 본인 박준호는 최지숙님에게 금 2억, 원, 200, 0원을 차용하였으며 약속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최지숙. 그 이름이 망치처럼 내 머리를 내리쳤다. 준호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지숙 이모에게서도 돈을 빌렸다. 이 차용증은 불과 한 달여 전에 작성된 것이었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완성된 그리고 역겨운 그림으로 맞춰졌다. 알고 보니 준호는 사채업자들에게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다. 그는 갚을 능력이 없었고 지숙 이모가 구세주처럼 나타난 것이다. 그녀가 그의 빚을 갚아주거나 추가로 돈을 빌려주고 그 빚을 이용해 그를 올가맨 것이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애정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래였고 통제였으며 그 여자 쪽에서 치밀하게 계산된 음모였다. 그녀는 준호의 육체뿐만 아니라 남편을 자신의 소나기에 든 꼭두각시로 만들어 내 가족 전체를 파괴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서류철이 주위에 흩어졌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이 배신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만 배는 더 끔찍하고 더러웠다. 내 남편. 그는 단순한 바람둥이가 아니었다. 그는 어리석고 비겁한 자였으며 늙은 여우에 덫에 스스로 머리를 들이밀고 가족 전체를 예측할 수 없는 재정적 위험에 빠뜨린 자였다. 나의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라 차갑고 무서운 깨달음 속에서였다. 나의 적은 질투심 많은 한 여자가 아니었다. 나의 적은 계획적으로 짜인 음모였다. 그리고 내 남편이야말로 가장 약한 고리였고 그 악마가 집으로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준 장본인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밥을 짓지 않았다. 거실에 앉아 모든 불을 끄고 탁자 위에 작은 노란 등만 켜두었다. 대출 서류철은 마치 말없는 고발장처럼 탁자 중앙에 반듯하게 놓여 있었다. 나는 어둠 속에 앉아 기다렸다. 더 이상 고통이나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텅 빈 공허함과 차가운 결심만이 있었다. 나는 모든 진실을 그의 입에서 직접 들어야 했다. 저녁 8시가 다 되어 준호가 돌아왔다. 집에 들어선 그는 이상한 분위기에 놀란 듯했다. 그리고 그가 나와 탁자 위에 서류철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가죽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는 문가에 못 박힌 듯 서서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고 더러운 비밀이 모두 드러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일어나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맞은편 의자를 턱으로 가리키며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앉아요. 우리 할 얘기가 있어요. 준호는 비틀거리며 다가와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는 서류철을 쳐다보지도 내 눈을 똑바로 마주하지도 못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떨고 있었다. 설명해봐요. 나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돈 전부 어디에 썼어요? 나의 침묵은 어떤 질책보다 더 무서웠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압력이 되어 그를 짓눌렀다. 마침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준호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책상에 머리를 밟고 두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다. 장성한 남자의 울음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무력감과 굴욕, 그리고 뒤늦은 후회로 가득 찬 울음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고백은 이전의 싸구려, 변명과는 달랐다. 그것은 적나라하고 비참한 진실의 연속이었다. 모든 것은 한 건의 투자에서 시작되었다. 오랜 친구 하나가 교회의 땅에 공동 투자하자고 꾀었다. 몇 달만 지나면 가격이 3, 4배는 뛸 것이라고 약속했다. 단기간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과 그저 평범한 월급쟁이 엔지니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욕심에 눈이 멀어
그는 내게 알리지 않고 가족의 예금 일부를 쏟아부었다. 하지만 맛있는 미끼는 그렇게 쉽게 물리지 않았다. 그 땅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였고 모든 투자금은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다. 공황 상태에 빠졌지만 내게 알릴 용기가 없었던 그는 더 어리석은 짓을 했다. 다른 도박으로 만회하기 위해 사채를 쓴 것이다. 그 도박은 물론 실패했다. 이자가 이자를 낳았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그는 작은 빚들을 막기 위해 믿음 캐피탈에서 큰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았다. 그들은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협박 전화를 걸었으며 심지어 그의 회사 근처에 사람들을 보내 어슬렁거리게 했다. 그가 절망과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지숙 이모가 나타났다. 우리 집에 드나들며 그녀는 준호의 불안과 초췌한 모습을 예리하게 알아차렸다. 그녀는 관심을 보이며 안부를 물었고 궁지에 몰린 준호는 그녀를 구명줄처럼 여겼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내 마음에는 연민이 조금도 없었다. 오직 경멸과 끝없는 실망뿐이었다. 내 남편, 내가 가정의 든든한 기둥이라고 생각했던 남자는 탐욕스럽고 어리석으며 비겁한 자였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마주할 용기도, 아내에게 고백할 용기도 없이 다른 여자에게 가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준호는 이야기를 마치고 눈물 범벅인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서연아, 제발. 내가 더 이상 얼굴을 들 수 없는 거 알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 나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에 대한 내용서가 저 밖에 있는 5억 원의 빚을 없앨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 말은 준호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다. 그는 멍해졌다. 그렇다. 울고 후회한다고 무엇이 해결되겠는가. 거액의 빚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위험도 여전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나는 일어서서 내 앞에 무너져 있는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지금은 당신 어머니의 친한 친구라는 그 여자의 진짜 음모가 뭔지 내게 말해야 할 때야. 내가 지숙 이모를 언급하자 준호는 눈에 띄게 떨었다. 그 여자에 대한 그의 두려움은 나를 마주하는 수치심보다 더 커 보였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공포에 질린 채 끊어지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처음에 그녀는 아주 잘해줬어. 나를 조카처럼 생각한다며 내가 깡패들한테 시달리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했어. 자잘한 빚들을 정리하라며 2억을 빌려줬고 믿음 캐피탈에 큰 빚만 남겨뒀어. 그 의협심 넘치는 행동에 준호는 그녀를 완전히 믿고 감사하게 되었다. 그는 그녀를 은인이자 자신의 고난을 유일하게 이해하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여겼다. 그리고 바로 그때 덫이 닫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 유일한 상담 상대가 됐어. 준호가 고백했다. 그녀는 항상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줬어. 당신을 깎아내렸지. 당신은 아이들과 가게밖에 모르고 나 같은 남자의 스트레스를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가 빚 문제를 알리면 당신이 난리를 칠 거고 가정이 파탄날 거라고. 오직 자신만이 진정으로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이라고 했어. 꿀처럼 달콤하지만 독이 든 그 말들이 준호의 정신을 서서히 중독시켰고 그는 점점 나를 멀리하고 그녀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그리고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너무 막막해서 술을 마신 어느 날 밤 그녀가 곁에 있었고 그 일이 일어났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그 후 모든 것이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은인이 아니었다. 그의 주인이 되었다. 그녀는 빚과 불륜이라는 두 가지 최강의 무기를 손에 쥐었다. 그녀는 언제든지 준호를 파멸시킬 수 있었다. 그는 완전히 통제당했다. 데이트, 노래방, 비싼 선물, 모든 것이 그녀의 손에 의해 계획되었다. 준호는 그저 순종적으로 지시를 따르는 꼭두각시였다. 한 번은 그녀가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도 등골이 오싹해.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웃으면서 말했어. 내 어머니는 완벽한 가정을 가졌고 성공한 아들도 있지. 그분은 모든 걸 가졌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적어도 나는 그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졌으니까. 그제야 나는 그 여자의 악랄함을 제대로 이해했다. 그녀의 목표는 준호가 아니었다. 준호는 도구에 불과했다. 그녀의 최종 목표는 시어머니였다. 이것은 수십 년간 계획된 복수극이었다. 그녀가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의 가장 큰 행복과 자부심을 겨냥한 복수. 그녀는 사랑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다. 소유가 필요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뼛속까지 스며든 병적인 질투심을 만족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소름이 돋았다. 우리는 너무나 위험하고 교활한 적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럼 최근에 그녀가 사라진 건 뭐죠? 나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포기한 건가요? 준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더욱 공황 상태에 빠진 표정을 지었다. 아니, 절대 포기할 사람이 아니야. 떠나기 전에 내게 최후 통첩을 했어. 최후 통첩? 그녀는 내게 2달의 시간을 줬어. 그녀가 정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5억 원을 마련해서 갚으라고. 2달 뒤에도 돈이 없으면 모든 차용증과 우리 둘의 다정한 사진들을 내 회사와 양가 친척들에게 모두 보낼 거라고 했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겠다고 했어. 직업, 가족, 명예, 그리고 어머니를 평생 굴욕 속에서 살게 만들 거라고 했어. 그래서였구나. 그녀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잠시 어둠 속으로 물러나 남편의 목에 감긴 올가미를 조이며 마지막 일격을 가할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음모가 밝혀졌다. 잔혹한 복수 계획, 거액의 빚, 머리 위에서 째깍거리는 죽음의 시한폭탄. 나는 두려움에 움츠러든 남편을 보았다. 내 마음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의 파도도 일지 않았다. 그는 기댈 곳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재앙의 근원이었다. 이 폭풍 속에서 나는 다른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었다. 나는 이 순간부터 스스로 일어서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미 죽어버린 결혼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남은 것들, 내 아이들, 이 집, 그리고 불쌍한 시어머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나는 그날 밤 뜬 눈으로 지새웠다. 5억 원이라는 빚의 무게와 지수기모의 협박은 배신당한 고통보다 더 무겁게 내 마음을 짓눌렀다. 모든 감정을 쏟아낸 후 소파에서 웅크리고 잠든 준호를 보았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에게 기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동이 터왔다. 첫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집안의 어둠을 몰아내지는 못했다. 나는 일어섰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극한의 위기 속에서 강한 결단력이 솟아올랐다. 나는 무너질 수 없었고 혼자 싸울 수도 없었다.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적,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아침도 걸은 채 오토바이를 몰고 시어머니 댁으로 직행했다. 김영희 여사는 이미 일어나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다.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으로 온 나를 보고 어머님은 바로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셨다. 많이 묻지 않으시고 조용히 진한 차를 한 잔 우려내 내 맞은편에 앉으셨다. 말해봐라, 듣고 있다. 나는 서론도 눈물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난밤 준호가 고백한 모든 진실을 어머님께 말씀드렸다. 어리석은 투자, 사채빚, 그리고 가장 끔찍한 채권자이자 배우 조종자로서의 지숙 이모의 역할까지. 그녀가 내건 최후 통첩과 2달이라는 시한도 숨기지 않았다. 나는 며느리가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황을 보고하는 사람처럼 또렷하고 냉정하게 말했다. 나는 어머님이 이 문제를 어머니의 마음이 아닌 냉철한 머리로 바라보시길 바랐다. 김영희 여사는 조용히 뼈마디가 굵은 두 손을 꽉 쥔 채 앉아 계셨다. 들을수록 안색은 창백해졌지만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친구와 아들에게 배신당한 고통은 이제 인생의 수많은 풍파를 겪어온 여인의 증오와 강인한 의지로 바뀌고 있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어머님은 책상을 세게 내리치셨다. 맙소사, 내 어리석은 아들놈. 그 늙은 여우한테 코가 꿰어서도 몰랐구나. 어머님은 일어서서 집안을 서성이며 어리석은 아들과 잔혹한 친구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셨다. 그러다 갑자기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셨다. 눈빛에 결단이 서려 있었다. 그년이 이 가정을 망치게 둘 수는 없어. 절대로. 어머님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씀하셨다. 이 집, 민서와 민준이의 미래는 내 아빠와 우리 모자가 평생을 바쳐 일군 거야. 요물 같은 년 하나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는 없어. 어머님은 나를 옆에 앉히셨다. 지금은 준호를 탓할 때가 아니야. 그놈이 잘못했고 어리석었으니 대가를 치러야지. 하지만 우선 이 가정을 구해야 해. 우리 둘이 너와 내가 힘을 합쳐서 그년과 맞서 싸워야 한다. 어머님의 말씀은 내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어두운 날들의 연속 끝에 처음으로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내게 적금이 하나 있다. 어머님이 계속 말씀하셨다. 내 노후 자금으로 나중에 아플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이야. 하지만 지금은 가정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해. 내 가게 돈이랑 내 돈이랑 합쳐서 얼마나 되는지 보자.
어머님의 단호한 행동에 나는 큰 감동을 받았다. 어머님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예상치 못한 동맹이 형성되었다. 평범한 애정이 아니라 공동의 적과 강렬한 생존 의지로부터. 하지만 어머님, 내가 말했다. 우리가 돈이 충분하다고 해도 그녀에게 돈을 주는 것이 방법은 아니에요. 그녀의 탐욕과 악랄함을 생각하면 나중에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김영희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의 지혜가 번뜩였다. 나도 안다. 그렇게 쉽게 돈을 줄 수는 없지. 하지만 준비는 해둬야 해. 동시에 우리는 그녀의 약점을 찾아야 한다. 어떤 독사든 급소는 있기 마련이야. 우리가 함께 그 급소를 찾아낼 거다. 두 여자의 머릿속에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반격하고 상황을 뒤집을 계획. 내 안의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 옆에서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 운명적인 대화 이후 나와 시어머니는 공식적으로 전쟁에 돌입했다. 준호는 우리에게서 완전히 소외되었다. 그는 가치가 다한 체스말, 집안을 어슬렁거리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저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와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모든 결정은 이제 나와 어머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 첫 번째 단계로 우리는 모든 재산을 정리했다. 나는 장사에서 모은 예금을 모두 인출했다. 시어머니도 노후 적금 통장을 가져오셨다. 합치니 꽤 큰 금액이 되었다. 하지만 지수기모가 요구한 5억 원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했듯이 빚을 갚는 것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그년을 이기려면 그년을 알아야 해. 시어머니가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씀하셨다. 그년이 사라진 건 무서워서가 아니야. 우리가 혼란에 빠지고 스스로 무너지길 기다리는 거지. 우리는 그년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 그렇게 은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시어머니는 수십 년간 쌓아온 이웃과 옛 친구들의 인맥을 활용해 매우 효율적인 정보원이 되셨다. 이 집 저 집 다니시며 때로는 채소 한 줌을 사러, 때로는 고추 하나를 얻으러 가셨지만 주된 목적은 정보를 캐내는 것이었다. 요즘 지숙이 어디 있는지들 봤수? 여행 간다더니 전화도 안 되고 걱정되네.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으셨다. 초반의 정보는 혼란스러웠다. 고향에 갔다는 사람도, 남쪽에 있는 친척을 보러 갔다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며칠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귀중한 정보가 나타났다. 시어머니의 한 친구분이 말씀하셨다. 이상하지? 며칠 전에 보니까 아주 좋은 택시를 타던데 도시 끝에 새로 지은 신도시 쪽으로 가더라고. 부자들만 사는 빌라촌 말이야. 그 집안에 거기 살 친척이 없을 텐데. 신도시. 이 정보는 우리를 생각에 잠기게 했다. 그녀가 어디서 돈이 나서 그런 고급스러운 곳과 엮인 걸까? 시어머니가 행방을 쫓는 동안 나는 다른 방향에 집중했다. 지숙이모의 과거. 나는 예전에 시어머니가 친구에 대해 이야기했던 조각난 기억들을 되짚어보려 애썼다. 남편은 병으로 일찍 죽었고 자식도 친척도 없이 혼자 살았다. 단순하고 불쌍해 보이는 삶. 하지만 정말 그렇게 단순했을까? 어느 날 저녁 우리 두 사람이 정보를 정리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스쳤다. 생각났다. 어머님이 무릎을 탁 치셨다. 옛날에 지숙이 남편 죽었을 때 동네에서 말이 많았어. 무슨 말씀이요? 내가 조급하게 물었다. 그 사람이 간암으로 죽은 게 아니라고들 했어. 사업하다 망해서 빚더미에 앉으니까 막막해서 농약 마시고 자살했다고들 하더라고. 어머님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때는 내가 안 믿었지. 내 친구 험담한다고 사람들한테 화도 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혹시 내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빚, 자살. 지금 준호의 상황과 기묘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설마 이게 우연일까? 어머님, 그 남편 직업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아니면 누구랑 엮였는지요? 김영희 여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먼 기억을 더듬었다. 그저 착한 사람이었는데 도박을 좋아해서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렸던 것 같아. 제일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아마 태식이랬나. 얼굴에 긴 흉터가 있어서 다들 흉터 태식이라고 불렀지. 지숙이 남편 죽고 나서 그놈도 이 동네에서 사라졌어. 흉터 태식. 새로운 이름, 새로운 단서.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우리는 어두운 밤길을 더듬더듬 걷다가 마침내 길 끝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한 것 같았다. 우리의 적은 보이지 않는 유령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과거가 있었고 비밀이 있었다. 그리고 비밀은 종종 약점을 동반했다. 우리의 조사는 구체적인 방향을 잡았다. 흉터 태식을 찾아라. 지숙이모 남편의 진짜 죽음에 대해 알아내라. 우리는 독사가 반드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믿었다. 흉터 태식이라는 이름은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다.
하지만 별명과 흉터 하나만으로 십수년 전 이 동네에서 사라진 사람을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다. 처음 며칠간 우리의 모든 노력은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다. 시어머니는 동네에 남은 노인들에게 모두 물어보셨지만 흉터 태식에 대한 그들의 기억은 희미했다. 그저 도박을 일삼던 건달이었고 지숙 이모 남편이 죽은 직후 떠났다는 것만 기억할 뿐이었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어머님? 어느 날 저녁 막막함 속에서 내가 제안했다. 김영희 여사는 즉시 고개를 저으셨다. 안 돼. 이 일이 알려지면 그놈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준호는 바로 사회에서 매장될 거야. 우리 집안 명예도 땅에 떨어지고 지숙이가 바라는 게 바로 그거야. 우리 힘으로 조용히 해야 해. 어머님의 단호함에 나는 다시 평정을 되찾았다. 그렇다.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 가장 절망적인 순간 문득 준호가 생각났다. 그는 실패자고 비겁자였지만 오랫동안 건설 엔지니어로 일했다. 노동자들과 현장 인부들 사이에 그의 인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그 복잡하고 넓은 세계에 흉터태식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을 아는 이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준호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내가 그의 끔찍한 비밀을 발견했던 바로 그 서재로 그를 불렀다. 질책도 비난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태식이라는 사람을 찾아야 해요. 별명은 흉터태식. 나이는 50대쯤. 예전에 어머님이랑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 놀라움이 서렸지만 이내 희미한 희망의 빛으로 바뀌었다. 아마도 이것이 죄를 씻을 기회라고 생각한 것 같았다. 네, 내가 노력해볼게. 그는 여전히 소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현장 소장님들이나 인부들한테 물어볼게. 막노동하는 사람들 중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무심코 던진 지푸라기가 효과를 발휘했다. 준호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필사적으로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거의 일주일간 성과가 없던 어느 날 오후, 그는 피곤하면서도 흥분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서연아, 찾았어. 그가 헐떡이며 말했다. 그 사람을 직접 찾은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을 찾았어. 준호의 말에 따르면 그의 건설 현장 소장 중 한 명이 흉터태식과 같이 감옥에 있었던 사람을 안다고 했다. 알고 보니 동네를 떠난 후 태식은 계속해서 도박과 절도에 연루되어 여러 차례 감옥을 들락거렸다고 했다. 현재는 출소 후 경기도 외곽 파주에 있는 한 건설 자재 야적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정보는 강력한 흥분제와 같았다. 구체적인 주소를 알아낸 것이다. 즉시 나와 시어머니는 다음날 아침 그곳에 가기로 결정했다. 나도 같이 갈게. 준호가 제안했다. 아무래도 그쪽은 험한 곳이니 남자가 같이 가는 게 나을 거야. 나는 그를 보다가 시어머니를 보았다. 김영희 여사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셨다. 데리고 가자. 어쨌든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마주해야지. 그렇게 운명적인 여정이 계획되었다. 우리 세 사람, 배신과 위험으로 묶인 기묘한 동맹. 우리는 과거의 중요한 조각을 마주하기 위해 길을 나설 준비를 했다. 이 생존 전쟁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조각을. 건설자재 야적장은 주위가 온통 논밭인 황량한 곳에 있었다. 사람 키보다 높은 양철판으로 둘러싸여 있어 허름하고 임시적으로 보였다. 우리는 준호를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나와 시어머니가 안으로 들어갔다. 왼쪽 눈꼬리에서 입가 근처까지 긴 흉터가 있는 마르고 검은 남자가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졸고 있었다. 분명 흉터 태식이었다. 낯선 사람을 보자 그는 눈을 뜨고 우리를 쳐다보았다. 험난한 세상에 익숙한 자의 경계심 가득한 탐색의 눈빛이었다. 누구 찾으슈?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서셨다. 어머님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셨다. 혹시 옛날에 알던 사람 아닌가요? 태식 씨. 태식은 눈을 가늘게 뜨고 시어머니를 한참 쳐다보더니 무언가 알아차린 듯 얼굴색이 살짝 변했다. 아주머니, 준호 어머니 아니슈? 네, 아직 저를 기억하시는군요. 어떻게 있겠수? 태식이 씁쓸하게 웃었다. 몇십 년 전 일인데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요? 시어머니는 돌려 말하지 않으셨다. 지숙이 남편 혜수 씨 죽음에 대해 물어보러 왔어요. 그 이름을 듣자 태식은 깜짝 놀라며 당황과 두려움이 역력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오래전 일이요. 다시 꺼내서 뭐 하려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말하기 두려우신 건가요? 내가 나서며 또렷하게 말했다. 아저씨가 혜수 씨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걸 알아요. 그분의 죽음에 의문이 많다는 것도요. 오늘 저희는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싶을 뿐이에요. 저희를 도와주시면 아저씨께 손해가는 일은 없게 할게요. 나는 미리 준비해온 돈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의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상당한 무게가 있을 것이다. 태식은 봉투를 힐끗 보고는 우리를 쳐다보았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며 내적 갈등을 겪었다. 마침내 그는 수년간 억눌러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줬소. 어차피 다 지난 일이니. 그는 봉투를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내가 두 사람에게 말해주지. 하지만 듣고 나서는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시오. 그리고 태식은 지숙 이모가 항상 꾸며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남편 혜수는 도박을 좋아했지만 본성은 매우 소심했다고 한다. 그는 조폭들에게 꿰어 큰 도박판에 끼어들었고 거액의 돈을 잃었다. 그놈들이 돈을 빌려주며 만회하라고 했지. 태식이 먼 곳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하면 할수록 더 잃었어. 비지금 수백냥 어치로 불어났지. 혜수가 너무 무서워서 집에 가서 지숙이한테 자백하고 조상 대대로 물려온 집을 팔아서 빚을 갚자고 빌었어. 근데 지숙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슈?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돕기는커녕 혜수를 욕하고 모욕했어. 쓸모없는 남편 하나 구하는 이 집을 지키는 게 낫다고 했지. 그리고 혜수한테 빚을 스스로 해결 못하면 죽는 길밖에 없다고 했어. 장례식은 자기가 제대로 치러주겠다고. 시어머니와 나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리고 혜수는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려 일을 저질렀어. 태식이 계속 말했다. 집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했지. 내가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어. 지숙이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침착하게 장례 절차를 준비했어.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태식이 이어서 한 말이야말로 진짜 폭탄이었다. 가장 괘씸한 건 혜수가 죽고 나자 빚쟁이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는 거야. 빚 독촉을 하러 오지 않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 지숙이가 그 도박판 두목을 몰래 만났더군. 둘이 무슨 거래를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 다만 그 후로 지숙이가 갑자기 돈이 많아졌다는 것만 알지. 집을 수리하고 씀씀이가 커졌어. 그리고 그 도박판 두목도 승승장구했지. 듣자 하니 지금은 도시 끝에 새로 지은 신도시의 큰 회장님이 되었다더군.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지숙 이모는 남편을 간접적으로 죽음으로 내몰았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적과 공모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을 이용해 조폭들과 어떤 거래를 했고 빚을 청산하고 모든 재산을 차지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준호에게 똑같은 시나리오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를 빚더미에 빠뜨리고 은인처럼 나타나 통제하고 결국 파멸시키려는 것이다. 우리는 야적장을 떠났다.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지만 손에는 매우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었다. 우리는 그녀의 가장 어두운 과거의 비밀과 그녀와 조폭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더 큰 질문이 떠올랐다. 과거 지숙 이모와 그 도박판 두목의 거래는 무엇이었을까? 왜 그는 금 수백냥에 달하는 빚을 그렇게 쉽게 탕감해 주었을까? 분명 지숙 이모가 지불한 대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의 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파주에서 돌아오는 차 안은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다. 준호는 조수석에 앉아 석상처럼 침묵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악마와 엮였는지 제대로 깨달은 듯했다. 시어머니는 뒷좌석에 앉아 얼굴이 굳어 있었다. 슬픔은 완전히 분노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핸들을 꽉 쥔 채 머릿속을 최고 속도로 회전시키고 있었다. 태식의 이야기는 마지막 조각들처럼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잔인한 음모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 댁에서 특별한 가족회의가 열렸다. 이번에는 준호도 제외되지 않았다. 그는 판결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이제 이해가 돼요? 나는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사랑을 나눈 그 여자, 마음 나누는 친구라고 부르던 그 여자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자기 남편을 간접적으로 죽인 독사예요. 당신은 살인자의 올가미에 스스로 머리를 들이민 거라고요. 준호는 떨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김영희 여사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그놈을 탓할 때가 아니야. 이 엉망진창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해.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지숙이가 그 도박판 두목과 공모했다면 왜 그는 금수백냥이나 되는 빚을 그렇게 쉽게 탕감해줬을까? 분명 뭔가 거래가 있었을 거야. 시어머니의 질문은 바로 내가 생각하던 것이었다. 조폭 두목은 절대 공짜로 일하지 않는다. 그는 옛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을 것이다. 나는 준호를 보고 시어머니를 보았다. 대담한 가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어머님, 제 생각에는 지숙이모 남편이 단순히 도박꾼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분석하기 시작했다. 평범한 도박꾼이 금수백냥을 잃을 수는 없어요. 아마 그는 그 두목의 중요한 비밀을 쥐고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비자금 장부 같은 거요. 준호와 시어머니 모두 나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나는 계속 말했다. 생각의 흐름이 점점 명확해졌다. 생각해보세요. 혜수 씨가 죽자 불법 사업, 뇌물, 검은 돈의 흐름에 대한 모든 비밀이 아내인 지숙 이모의 손에 들어갔어요. 그녀는 돈으로 빚을 갚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비밀들을 이용해 거래를 한 거예요. 그녀는 장부를 넘겼겠지만 분명 보험용으로 사본 하나는 남겨뒀을 거예요. 그녀는 남편의 빚쟁이에서 그 두목의 사업 파트너이자 비밀을 쥔 사람으로 변신한 거죠. 그래서 그녀가 돈도 있고 인맥도 있고 신도시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이유예요. 모든 것이 무서울 정도로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졌다. 지숙 이모의 음모는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십수년 전부터 계산된 한 수였다. 그녀는 자신의 비극을 발판 삼아 그 범죄 세계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당신에게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어요. 나는 준호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빚을 이용해 당신을 통제하고 꼭두각시로 만들었어요. 목표는 돈이 아니라 어머님께 복수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이 빚더미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며 병적인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마치 자기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제 우리는 이해했다. 우리의 적은 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거대한 어둠의 세력이 있었고 태식의 말에 따르면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된 도박판 두목이 있었다. 지금 그녀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 범죄 세계에서 신뢰는 가장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지숙 이모와 그 두목의 관계는 위협과 이익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것은 강점이자 바로 그녀의 급소였다. 내 머릿속에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다. 공격이 아닌 이간질을 위한 계획. 우리는 그녀와 직접 맞서지 않을 거예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시어머니와 준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우리는 그녀의 보호자가 직접 그녀를 제거하게 만들 거예요. 내 계획은 대담했고 심지어 위험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고 그랬다간 준호가 연루될 것이다. 조용히 죽음을 기다릴 수도 없었다. 유일한 방법은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이는 것. 한 우리 안에 두 호랑이가 서로를 물어뜯게 만드는 것이었다. 계획은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 두 갈래의 심리 공격으로 나뉘었다. 첫 번째, 그 숨겨진 두목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 우리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 그가 당황하고 옛 사건의 유일한 생존 파트셔인 지숙 이모를 즉시 의심하게 만들 메시지를 조폭 두목에게 어떻게 연락하죠?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는 이제 신도시를 소유한 성공한 사업가예요. 회사도 있고 사무실 주소도 있겠죠. 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전화도 만남도 하지 않을 거예요. 익명의 편지를 보낼 겁니다. 그날 밤 나는 집 컴퓨터로 짧은 편지를 작성했다. 발신인도 수신인도 우리를 추적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없었다. 편지의 내용은 보통 글씨체로 인쇄된 단 한 줄이었다. 도박꾼 혜수의 과거는 아직 묻히지 않았다. 옛 장부를 아직 가진 이가 있다. 모호하지만 범죄자를 잠 못 이루게 할 만큼 강력한 메시지였다. 그는 즉시 누가 이 사실을 알지? 라고 자문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릴 사람은 지숙 이모 외에는 없을 것이다. 그는 그녀가 배신하고 옛 비밀을 이용해 다시 돈을 뜯어내려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두 번째, 지숙 이모를 극도의 공황 상태로 몰아넣는 것. 공황에 빠진 자는 실수를 저지르고 허점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밖에서 저렴한 휴대전화와 대포 유심을 샀다. 그 전화기로 지숙 이모의 번호로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다. 흉터 태식이 안부 전하네. 짧은 7글자. 하지만 그녀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았을 것이다. 흉터 태식, 그녀의 옛 범죄의 유일한 산증인.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이 드러났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불에 기름을 붓기 위해 준호에게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다.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빚쟁이 연기를 해야 했다. 그는 지숙 이모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예전처럼 나약하게 애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전화기 너머로 울부짖으며 회사에서 곧 해고될 것이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경찰에 모든 것을 자수하겠다고 말했다. 빚 문제와 불륜 관계까지 전부 당신이 나한테 살기를 안 주면 다 같이 죽는 거야. 준호는 내가 짜준 시나리오대로 절망에 빠진 미치광이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이제 지숙 이모의 상황을 상상해보자. 그녀는 방금 흉터 태식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자신의 과거가 들통났다는 것을 알았다. 동시에 그녀의 꼭두각시인 준호가 날뛰며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평행하게 그녀의 보호자인 그 두목 역시 익명의 편지에 대해 그녀를 추궁하고 감시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과거의 죄, 미쳐 날뛰는 먹잇감, 그리고 강력하고 의심 많은 주인이라는 세 개의 덫에 갇혔다. 그녀가 거짓과 계략으로 쌓아올린 세계가 모든 방향에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덫을 놓았다. 비장의 카드는 반쯤 공개되었다. 남은 것은 그 독거미가 자신이 공들여 친 거미줄이 서서히 자신을 옥죄어올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진짜 폭풍이 곧 몰아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는 수동적으로 당하는 자가 아니었다. 우리가 바로 그 폭풍의 방향을 조종하는 자였다. 침묵이 3일간 이어졌다. 그 3일 동안 우리 가족은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살았다. 준호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항상 휴대전화를 꼭 껴안고 기다렸다. 시어머니는 매일 우리 집에 오셨다. 우리 둘은 서로를 바라보기만 해도 상대방이 얼마나 걱정하는지 말없이 알 수 있었다. 우리는 폭탄에 불을 붙였고 이제 그것이 터지기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나흘째 되던 날 오후 폭탄은 마침내 터졌다. 준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지숙 이모의 번호였다. 거실에 앉아있던 우리 셋은 모두 깜짝 놀랐다. 나는 준호에게 전화를 받고 스피커폰을 켜라고 신호했다. 여보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진짜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처럼 떨렸다. 전화기 저편, 지숙 이모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달콤하거나 거만하지 않았다. 조급하고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 미친 짓 좀 그만둬요. 죽고 싶어요? 난 이제 잃을 게 없어. 준호가 시나리오대로 소리쳤다. 당신이 날 막다른 길로 몰았잖아. 경찰서에 갈 거야. 전부 다 말할 거라고. 알았으니까 소란 피우지 마요. 그녀가 참을성을 잃은 듯 말을 잘랐다. 마지막으로 만납시다. 오늘 밤 9시 엘도로 끝에 있는 폐공사 현장. 예전에 당신이 나 데리고 갔던 곳. 거기서 깔끔하게 해결해요. 당신이 가진 거 전부 가지고 와요. 내가 살기를 열어줄 테니. 전화가 끊겼다. 그녀는 미끼를 물었다. 하지만 마지막 말 내가 살기를 열어줄 테니라는 말은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다. 그녀는 분명 혼자 오지 않을 것이다. 날 없애려는 거야. 준호가 핏기 없는 얼굴로 떨며 말했다. 알아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준비해뒀어요. 우리의 계획은 즉시 실행되었다. 준호는 약속 장소로 갈 것이다. 하지만 그의 옷깃에는 초소형 녹음기가 부착될 것이다. 그 1시간 전, 나는 공중전화로 시경찰청 형사과에 전화를 걸었다. 신원은 밝히지 않고 익명의 제보를 했다. 오늘 밤 9시경 엘도로 끝 폐공사 현장에서 박 회장과 그의 부하들 사이에 무기를 동반한 불법 거래가 있을 겁니다. 그는 도박과 사채업을 하는 거물입니다. 나는 지숙 이모나 준호의 이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오직 박 회장만을 겨냥했다. 나는 이 거물의 이름만 들어도 경찰이 정예 인력을 동원해 출동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준호를 주된 목표로 만들지 않으면서 법의 힘을 빌려 이 종양을 제거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밤 9시 정각. 준호는 혼자 차를 몰고 약속 장소로 갔다. 나와 시어머니는 거기서 멀지 않은 길가에 세워둔 택시 안에서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다. 폐공사 현장은 으스스하고 차가웠다. 준호의 차 헤드라이트가 지숙 이모의 모습을 비췄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옆에는 고급 세단에 기댄 험상궂은 중년 남자가 있었고 그의 뒤에는 쇠파이프를 든 거구의 부하 2명이 서 있었다. 박 회장은 지숙 이모를 믿지 않고 직접 나선 것이다. 준호가 차에서 내렸다. 겁에 질린 어린 양처럼 떨고 있었다. 내놓은 물건은 어딨어? 박 회장이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전 아무것도 없어요. 준호가 더듬거렸다. 감히 나랑 장난을 쳐? 두목이 소리쳤다. 지숙 이모가 앞으로 나서며 악독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 씨, 당신 아내 참 똑똑하던데. 당신한테 내 증거 뭐 줬어요? 여기 내놓으면 박 회장님께 당신 살려달라고 말해줄게요. 바로 그때 준호는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제발 살려주세요. 아내가 모든 걸 알았어요. 흉터 태식일까지도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요. 저는 감옥 가기 싫어요. 흉터 태식일까지도 안다는 말은 박 회장에게 칼처럼 꽂혔다. 그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지숙 이모를 돌아보았다. 눈에 살기가 가득했다. 내년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10년 전에 모든 게 깔끔하게 해결됐다고 했잖아. 아니에요, 회장님. 지숙 이모가 극도로 당황했다. 저놈 아내 때문이에요. 분명 그 여자 짓이에요. 누구 짓이든 상관없어. 박 회장이 으르렁거렸다. 이제 내 비밀이 새어나갈 위험에 처했어. 입을 막을 방법은 하나뿐이야. 그는 부하들에게 턱짓했다. 저놈들 둘 다 처리해. 빚 문제로 인한 살인사건처럼 위장해. 깔끔하게. 두 깡패가 다가왔다. 나와 시어머니가 택시 안에서 거의 숨을 먹고 있던 그 생사의 순간. 위잉. 수십 대의 경찰차가 사방에서 갑자기 달려들었다. 헤드라이트가 환하게 켜지고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렸다. 작전복을 입고 무장한 수십 명의 형사들이 모든 방향에서 덮쳤다. 모두 꼼짝 마. 무기 버려. 박 회장, 지숙 이모, 그리고 부하들은 완전히 허를 찔려 손 쓸 틈도 없이 땅에 쓰러져 수갑이 채워졌다. 덫은 완벽하게 닫혔다. 박 회장과 그 일당의 검거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나와 시어머니가 철저히 조언해준 준호의 진술, 녹음 파일, 그리고 경찰이 수집한 다른 증거들을 통해 거대한 조직 범죄단이 소탕되었다. 박 회장은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지숙 이모 역시 공범으로서의 역할과 과거의 범죄가 드러나 긴 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그녀의 음모는 물거품이 되었다. 범죄 음모의 일부였던 준호의 빚은 당연히 무효 처리되었다. 준호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에 협조한 덕분에 초기의 불법 대출 행위에 대해 가벼운 행정처분만 받았다. 하지만 그의 이전 회사에서의 부장 경력은 끝이 났다. 폭풍은 지나갔고 우리 가족은 안전해졌다. 하지만 무너진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몇 달 후 모든 것이 잠잠해졌을 때 한동안 무너져 있던 준호는 서서히 균형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울먹이는 비겁자가 아니었다. 그는 과묵해졌고 묵묵히 집안일을 했으며 작은 개인 회사에서 현장 감리직을 구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내 앞에 앉았다. 오랜만에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애원이 아닌 진정한 뉘우침이 담겨 있었다. 서연아, 내가 당신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그를 보았다. 한때 사랑했고 증오했으며 이제는 평온함만이 남은 남자. 박준호 씨,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당신의 어리석음을 용서했어요. 하지만 배신은 잊을 수 없어요. 깨진 거울은 다시 붙여도 상처투성이일 뿐이에요.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는 내가 이혼이라는 단어를 말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나는 이어서 말했다. 그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이었다. 우리는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지금은 아니에요. 그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계속 여기서 이 집에서 살 거예요. 하지만 내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민서와 민준이의 아빠로서요. 당신은 잘못을 저질렀고 남은 평생을 말로가 아닌 행동으로 갚아야 할 거예요. 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넘어져도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파트너,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두 친구가 될 거예요. 언젠가 아이들이 정말로 성인이 되고 당신이 변화를 증명했을 때 그때 다시 결정합시다. 할 수 있겠어요? 준호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천천히 그리고 굳은 결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완전한 용서가 아니었지만 하나의 길이었다. 감시와 시련 속에서 그가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 나의 이야기는 행복한 재결합 장면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시어머니 댁 작은 정원에서 어느 주말 오후에 끝난다. 나와 어머님은 차를 마시며 꽃을 피우는 난초 화분을 보고 있었다. 우리는 예시하기를 하지 않았다. 곧 내가 슈퍼를 확장할 계획과 어머님이 장부 관리를 도와주시기로 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곁에 있는 강인한 시어머니를 보며 나는 폭풍이 지나간 후 남은 가장 소중한 것이 봉합된 결혼이 아니라 풍파를 함께 헤쳐온 두 여자의 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남자에 대한 믿음을 잃었지만 서로에게서 그보다 더 든든한 버팀목을 찾았다. 평화가 돌아왔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의 위태롭고 거짓된 평화가 아니었다. 이것은 눈물과 용기, 그리고 지혜로 얻어낸 평화였다. 우리 손으로 직접 일궈낸 단단한 평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든
함께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